우주 속의 지구. 45억 년을 살아온 푸른 행성. 이 행성에는 35억 년 전부터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지금의 지구는 오직 한 종이 지배하고 있죠. 호모 사피엔스. 60억 인류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생물의 진화 과정까지 바꿔버리는 등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장 인간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유지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계속 변하겠죠. 지구 전체의 풍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지구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모습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물학자, 지질학자, 기후학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고 각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미래 지구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지구의 지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 속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대서양은 손톱에 자라는 것과 같은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호주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나중에 대륙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형을 알면 기후학자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후와 환경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와 환경을 알면 생물학자들이 어떤 종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미래 환경에 적합한 동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생명체가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바로 이해하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미래의 지구 환경이 어떨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변이, 자연 선택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생물학적 변이들을 참고로 하면 미래의 생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고 괴상하게 생겼지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동물들이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세 가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각기 시간대가 다른 세계인데요. 시간에 따른 지구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 1억 년 후, 2억 년 후의 지구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코뿔소를 그린다고 칩시다. 코뿔소를 실제 본 적이 없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겠죠? 우리는 진화를 통해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학이나 동물의 습성 등을 미래 환경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동물들은 다 있을 법한 종이에요.
지금 동물들이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얼마든지 미래 지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500만 년 뒤의 지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가 있던 곳이죠. 지금은 완전히 북극 같은 모습인데 북극곰도, 늑대도, 북극여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멸종된 지 오래됐죠. 하지만 이곳은 생명체 하나 없는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생명체는 진화를 계속해 이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빙하기에 적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구는 이미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빙하기는 수백만 년간 계속됐죠. 얼음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빙하기가 10만 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1만 년 정도 따뜻한 간빙기가 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인간의 문명이 성장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곧 빙하기가 올 시기입니다. 얼음 세상이 되겠죠. 500만 년 후에는 다시 한번 런던과 파리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더 남쪽에 있는 유럽 지역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눈 덮인 툰드라 지대입니다. 이곳 생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추위가 아닙니다. 빙하가 밀려오는 속도가 더 큰 문제죠. 아주 빠른 속도로 빙하기가 오면 그에 대처하는 동물들의 행동과 운명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얼음을 피해서 풀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바다가 나와서 길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 두 번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멸종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부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살아남겠죠. 그럴 때는 잡식성이 돼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생물들은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500만 년 후 툰드라 곳곳에는 털복숭이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치류인 이들은 빙하기 환경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포유류입니다. 털복숭이 쥐는 유럽의 설치류인 마못이 진화한 것입니다. 설치류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덕분에 기후 변화 속도에 맞춰 진화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단기간 내 진화를 가능케 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려면 몸집이 커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외부에 노출되는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제어를 많이 쓸 필요도 없죠. 털복숭이 쥐들은 조상인 마못에 비하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털복숭이 쥐의 털은 극심한 추위에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두꺼운 안쪽의 잔털은 공기층을 형성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위를 길고 방수 기능이 있는 보호털이 덮고 있죠. 보호털은 빨대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이중으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털복숭이 쥐는 얼음장같이 찬바람이 부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털복숭이 쥐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추위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털복숭이 쥐의 목숨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더 위험하죠.
눈족제비는 현재 사나운 육식성 동물인 울버린이 진화한 것입니다. 500만 년 뒤에는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울버린보다 몸집이 더 크고 칼처럼 날카로운 검치로 무장한 종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검치를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하죠. 일부 고양이과 동물들은 검치가 더 발달해서 그걸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매모드 정도의 동물도 공격할 겁니다. 상처를 입은 동물들은 죽겠죠. 500만 년 후는 새로운 검치류 육식 동물들이 처음 등장할 겁니다. 눈족제비의 사냥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려들어 물어뜯고 떠납니다. 희생자의 핏자국을 남겨둔 채 말이죠. 모든 눈족제비들은 털복숭이쥐의 시체를 찾기 위해 피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빙하기의 여름철이 되면 털복숭이쥐 고기를 듬뿍 먹은 눈족제비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직 어린 새끼지만 이때부터 사납고 경쟁심이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응하는 것입니다. 눈족제비는 자기 영역 안에서 호시탐탐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얼어붙은 바닷가에 괴상한 생물들이 모여 있는데 길이가 3m나 됩니다. 부비고래새입니다. 몸집이 크고 미련스러운 새 모습을 한 이들은 여름을 날 해변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비고래새는 민첩하고 우아한 가마우지가 진화한 것입니다. 가마우지는 고공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죠. 가마우지는 특이한 새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날개를 이용해 헤엄도 칠 수 있거든요. 신체 구조가 날아다니기도 좋고 헤엄치기에도 좋은 상태로 절충된 형태입니다. 헤엄을 치려면 펭귄처럼 짧고 강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헤엄칠 때면 긴 날개를 접어 몸쪽에 바짝 붙여서 지느러미처럼 만듭니다. 가마우지가 날개가 태화되는 과정을 겪은 뒤 부비고래새가 됐습니다. 점점 수중 생활에 맞게 변했죠. 그래서 부비고래새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기다란 날개가 진짜 지느러미로 바뀌자 부비고래새는 빠른 속도로 큰 물고기를 추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별 필요가 없어진 다리는 헤엄칠 때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부비고래새는 미래의 바다에서 지금의 고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500만 년 후에는 고래나 돌고래가 멸종됐기 때문에 부비고래새가 바닷속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래나 돌고래는 지금도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기후의 변화나 무절제한 고기잡이, 서식지 환경 변화, 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500만 년 후까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500만 년 후에는 모든 해양 포유류는 멸종될 겁니다. 지금의 해양 포유류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할 미래 동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고래와 달리 부비고래새는 여름이면 물 밖으로 나와 지내야 합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포유류가 아니라 조류이기 때문이죠. 미래의 조류라 해도 알을 낳는 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비고래새는 둥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알을 낳아 발에다 품습니다. 번식 긴 여름 동안 부비고래새의 발은 혈액 공급이 충분히 돼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알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커다란 알은 눈족제비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눈족제비는 후각이 발달해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부비고래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고래새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뿌리로 방어를 하면 눈족제비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눈족제비가 끈질기게 들러붙는다면 부비고래새들은 다른 방어책을 사용합니다. 물고기와 오징어 등이 소화가 된 토사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후각이 예민한 눈족제비로선 견디기가 힘들죠.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조해집니다. 눈 덮인 유럽의 툰드라 남쪽으로는 거대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황무지는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소금 사막은 한때 푸른 지중해가 넘실댔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바닷물은 모두 말라붙어 버렸죠. 500만 년 정도면 아프리카 대륙 북쪽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분리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중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기후가 극도로 건조해질 거예요. 그럼 지중해의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소금 사막만이 남겠지요. 이곳에 남아있는 물은 염분 농도가 굉장히 강한 호수뿐입니다. 나머지는 세계 평균 수심보다 500m나 낮은 평평한 소금 땅이죠. 이 낮은 소금 사막에서 홀로 우뚝 솟은 로키 산맥은 마치 고립된 언덕과 같습니다. 대서양과의 연결이 끊어진 이후 지중해가 모두 증발한 데는 10,00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진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소금 사막이라는 이 가혹한 환경에 이미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도마뱀이죠. 이들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아가마 도마뱀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소금 사막의 환경에 아주 신속하게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반짝거리는 소금 땅에서 짝을 찾는 구애 행위까지 하죠.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최대한 크고 빛나게 보이려고 경쟁합니다. 수컷들 앞에 나타난 암컷들은 가장 멋지게 보이는 수컷을 선택하고 뜨거운 소금 사막 위를 함께 뛰어갑니다. 수컷이 따라오면 암컷은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짝짓기 상대를 찾는 건 암컷들이 겪게 될 고난의 시작일 뿐이죠. 이렇게 염분이 아주 강한 환경에서 서식할 경우 도마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알을 낳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 땅에다 구멍을 파고 알을 낳으면 알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 알이 오그라들고 새끼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마친 암컷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흙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하죠.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사막을 떠나 로키 산맥을 향해 갑니다. 로키 산맥은 한때 숲이 울창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도 소금 사막 못지않게 황량합니다. 흙은 다 날아가 버리고 석회암으로 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뀌었죠. 석회암이 갈라진 틈은 크라이크라고 하는데 깊이가 3m나 되는 크라이크도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풍경은 달표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산란 장소죠. 깊고 좁은 크라이크는 알을 낳고 숨겨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좀 큰 틈에 알을 낳으면 포식자가 훔쳐먹습니다.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소금 위에서는 위장이 잘 되지만 석회암 위에선 굉장히 눈에 잘 띄죠.
이 동물은 바위 족제비입니다. 지금 이들은 석회암지대를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 이들의 조상은 동작이 아주 빠른 나무 타기의 명수 솔담비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오면서 유럽 대부분 지역의 나무들은 급속도로 사라졌고 나무에 의존하던 동물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거나 죽어야 했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솔담비의 신체 구조도 그에 따라 변했습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던 강한 다리는 틈이 많은 석회암지대를 다니기 좋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던 긴 꼬리도 필요 없어졌죠. 바위 족제비의 몸은 길쭉하게 늘어나서 좁은 틈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좋게 됐습니다. 카르스트 멧돼지. 돼지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어린 카르스트 멧돼지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른 카르스트 멧돼지는 빠르고 바위 족제비를 보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카르스트 멧돼지는 멧돼지가 진화한 것이죠. 현재 멧돼지는 유럽 전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석회암지대에서의 생활은 숲에서 킁킁거리며 살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돼지는 서식지인 숲이 사라져버려도 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카르스트 멧돼지가 사는 지역의 환경은 몇만 년 내에 숲에서 석회암지대로 달라졌어요. 하지만 돼지는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라진 환경에 금방 적응했지요. 이들은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카르스트 멧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돼지의 일종입니다. 돌덩이 위를 걸어 다니려면 발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카르스트 멧돼지는 멧돼지보다 다리가 훨씬 길고 발끝으로 서서 걸어 다닙니다. 또 석회암지대에는 숲속보다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는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레리나처럼 걸어 다니는 조그만 돼지가 석회암이 갈라진 틈에 주둥이를 받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너무 깊지 않은 틈에 있는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알도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바위 족제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광활한 석회암지대에서는 어린 카르스트 멧돼지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석회암 고원지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위험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하기이긴 하지만 소금 사막은 아직 뜨겁습니다. 이곳에는 카르스트 멧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소금과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뿐이죠. 물이 있긴 하지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소금 호수는 찾아봤자 목마른 카르스트 멧돼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처럼 염분 농도가 아주 강한 호수에서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나름대로 환경을 즐기며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금 물파리는 이런 소금 호수에 수억 마리씩 떼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환경인 소금 사막의 소금 호수에도 포식자는 있습니다. 소금 사막에 사는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의 생존 전략은 바로 이 소금 물파리 떼를 끌어모으는 것이죠.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목도리 도마뱀처럼 목둘레에 커다란 목주름이 있는데요. 큰 목 주변의 피부가 그렇게 진화한 거지요. 목도리는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늘 사이에는 구멍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분비물로 덮여 있는데 지금의 도마뱀들에게도 이런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목도리를 활짝 펼쳐서 소금 호수를 뛰어다니면 사방에서 소금 물파리가 쫓아옵니다. 거의 다 목도리에 들러붙죠. 움직이는 끈끈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은 어느 정도 달리다가 기다란 혀를 이용해 목도리에 붙은 파리들을 싹 핥아먹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끈끈이 목도리 도마뱀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하죠. 돼지 같은 초식 동물들에게는 기회가 적습니다. 진화의 힘은 생물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일단 살아남은 생물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몸을 맞춰 나갑니다. 빙하기의 급격한 기후 변화는 생물 진화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남미입니다. 500만 년 후 남미는 거대한 초원지대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아마존의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곳이죠.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인 열대우림에서 살아남는 길은 숲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숲이 사라지면 아마존의 수많은 동물 중 일부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뜻이죠. 몇몇 동물들만이 나무 대신 풀이 가득한 초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만 년 후에는 아마존 열대 우림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숲에서 살았던 수많은 원숭이들 중 일부 종이 초원 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할 거예요. 우아카리 원숭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아카리 원숭이는 나무에서 살지만 잡식성이라 땅 위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우아카리 원숭이는 굉장히 진화된 사회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탁 트인 초원에서도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역시 사회 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우아카리 원숭이는 지금도 초원지대 생활에 익숙합니다. 덕분에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숲이 사라져도 살아남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500만 년 후 아마존 초원지대에는 바부코리 원숭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바부코리 원숭이는 우아카리 원숭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숲과는 다른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행동과 신체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원에서는 먹이가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포식자보다 빨리 도망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다리가 길고 유연하게 발달했습니다. 길고 유연한 팔다리 덕분에 먹을 것을 찾기도 쉽죠. 틈새를 뒤지거나 땅을 밟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잡식성이라 식물뿌리나 곤충, 작은 포유동물 등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겁니다. 항상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마 물고기를 먹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겁니다. 아마존 초원지대에는 드문드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둥지가 있죠. 이건 물고기 덫입니다. 바부코리 원숭이가 만들어서 얕은 물에 던져 넣은 거죠. 물고기들은 더 큰 물고기를 피해 몸을 숨기려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부코리 원숭이들이 물 밖으로 덫을 꺼내 물고기를 먹습니다. 바부코리 원숭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이런 물고기 덫을 여러 개 만들어 이용합니다. 진화를 거치면서 습성도 빨리 변해 지금 바부코리 원숭이들은 훨씬 큰 집단을 이루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감시하는 눈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죠. 이 초원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포식자가 살고 있습니다. 수리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로 키가 3m나 됩니다. 이들은 바부코리 원숭이를 잡아먹죠. 수리타조들은 사냥할 때 동료 한두 마리가 매복해 있는 지점으로 바부코리 원숭이를 몰아갑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팀 모두가 모여 만찬을 즐기죠. 수리타조는 열대우림의 동물이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은 지금의 남미 초원에 살고 있죠. 수리타조는 이 초원에 사는 조류로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에요. 몸집이 큰데요. 지금의 조류들보다 훨씬 크고 당연히 이들의 조상들보다도 몸이 크죠. 키가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리타조는 조그만 매가 진화한 것입니다. 카라카라는 지금 남미 초원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지요. 카라카라는 날 수 있지만 긴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찾느라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미래의 수리타조가 무시무시한 땅 위의 포식자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날개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것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날기 위해서는 날개와 근육, 그 외 주변 기관들도 제대로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 초원에서 빨리 달리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리는 데 좋은 방법은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수리타조는 진화하면서 덩치가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빠른 속도로 날개 끝에 강력한 갈고리 모양의 발톱도 생겼습니다. 지금의 새들에겐 날개 끝에 발톱이 없지만 옛날엔 있었죠. 새들의 조상인 공룡에게도 발톱이 있었으니까요. 유전자 조작으로 현대의 새들에게도 공룡처럼 날개 끝에 발톱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톱은 그들의 조상인 공룡의 발톱과 똑같습니다. 형태도 같고 날개에 붙어있는 위치도 같아요. 이 발톱이 수리타조에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커다란 낫 모양으로 발달한 날개 끝의 발톱은 공룡 날개의 발톱과 모양도 같고 용도도 역시 같죠. 그걸로 먹이를 잡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먹기 좋게 찢기도 합니다. 수리타조는 사냥뿐 아니라 알을 품는 것도 단체로 합니다. 암컷 몇 마리가 같은 둥지에 알을 낳죠. 수리타조는 공동으로 알을 지킵니다. 각자 흩어져서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다면 알을 노리는 포식자들에게 쉽게 당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알을 품는 건 필수죠. 한 둥지를 여럿이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테니까요. 알을 지키고 있던 수컷들이 바부코리 사냥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처엔 수리타조의 알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울쥐가 나타났군요. 하지만 서둘러야겠습니다. 성난 수리타조가 마구 쪼아대도 방울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이 방울쥐는 대체 어떤 동물일까요? 방울쥐는 남미숲에 사는 덩치 큰 설치류가 진화한 겁니다. 지금의 아구티나 파크 같은 들쥐 종류죠. 서식지가 초원으로 바뀌자 숨을 곳이 없어 늘 포식자들에게 노출돼 있습니다. 아구티나 파크 같은 경우는 숲에 사니까 몸을 숨길 수 있죠. 하지만 초원에 사는 방울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등에 단단한 비늘이 나 있습니다. 털이 변해서 생긴 방울쥐의 등 비늘은 아주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또 비늘 옆으로는 날카롭고 단단한 돌기가 일렬로 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돌기들을 아래로 내리고 그대로 땅에 박아버립니다. 강한 근육의 힘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 비늘은 또 다른 용도로 쓰이죠. 굉장히 방어적인 방울쥐는 등 비늘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빙하기라도 열대지방은 아직 따뜻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초원의 하늘에 번쩍번쩍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죠. 천둥번개가 쳐도 비가 오진 않고 대신 초원에 불이 붙습니다. 바부코리 원숭이들은 빨리 불길을 피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몸이 무겁고 느린 방울쥐는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리타조들도 신속하게 피할 수 있지만 일부러 적당한 속도로 달립니다. 불에 타 죽은 시체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길이 휩쓸고 지나갔는데도 방울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견고한 갑옷이 불길 속에서 방울쥐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방울쥐는 어디서나 살 수 있죠. 이들은 초원지대뿐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서식합니다. 이곳은 춥고 메마른 사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방울쥐가 살죠. 사막 방울쥐의 등 비늘은 모래 폭풍을 막아줍니다. 사막은 무척 넓습니다. 북쪽에 형성된 거대한 대륙빙과 경계를 이루며 현재 중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얼음 땅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모래 폭풍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사는 사막 방울쥐는 초원에 사는 방울쥐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초원에 사는 방울쥐와 사막 방울쥐는 우선 보기에도 다릅니다. 초원 방울쥐는 몸 전체가 납작한 편이라서 땅을 파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또 초원은 따뜻하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털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커다란 비늘은 불길에서 몸을 보호해 줍니다.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지요. 사막에서는 문제되는 게 다릅니다. 사막엔 이렇다 할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중무장할 필요가 없어서 비늘이 작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아요. 특히 얼굴과 눈 주위에 많은데 모래 폭풍이 불어서 그렇죠. 하지만 역시 몸집은 땅딸막이 해서 표면적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사막 방울쥐는 단단한 발톱으로 모래바닥을 파 먹이를 찾습니다. 사막의 땅속엔 여러 통로들이 벌집처럼 얽혀 있죠.
지하에서 사는 것은 사막의 추위와 모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런 땅굴을 파놓으면 방울쥐의 위협에서 자유롭습니다. 땅굴들은 이리저리 연결되니까 도망갈 수 있죠. 스핑크들이 파놓은 지하 세계의 통로는 광대합니다. 이들은 거의 평생을 사막의 지하에서 살아가는 조그만 조류입니다. 스핑크는 현재 미국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추라기의 후예입니다. 메추라기는 빙하기로 접어들자 다른 새들과는 달리 얼른 땅속에서 생활하는 데 적응했습니다. 메추라기가 미래의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사는 조류로 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메추라기도 달리거나 땅을 파기에 적합한 다리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래의 환경이 달라져서 먹이를 오직 땅속에서만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메추라기의 신체 구조로 보아 틀림없이 그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추라기들이 빙하기가 다가오면서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생활에 적응하자 그들의 신체 구조도 그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날개는 삽처럼 생긴 앞다리로 변했고 깃털은 단단해져서 땅 파기에 적합하게 됐습니다. 부리는 흙을 파기 좋도록 넓적하고 크게 변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습성입니다. 먹이 때문에 자연스레 생긴 변화죠. 스핑크는 사막에 흩어져 있는 식물 뿌리나 감자 같은 식물을 먹고 삽니다. 먹이를 찾기 쉽게 여러 개의 땅굴을 파는 것은 스핑크 한 마리가 하기엔 무리죠. 그래서 이들은 집단 생활을 하며 함께 복잡한 땅굴을 팝니다. 스핑크 사회는 벌이나 개미 사회처럼 조직적입니다. 스핑크 대부분은 짝짓기를 하지 않고 일만 하는 일꾼들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번식을 담당하는 암컷 스핑크의 방이 있죠. 여왕 스핑크는 평생 동안 알만 낳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거의 다 번식 능력이 없는 스핑크로 모두 땅굴 파는 데 동원됩니다. 일꾼들 몇몇이 땅을 팝니다. 제일 큰 스핑크가 넓적한 부리로 흙을 파내서 뒤에 있는 스핑크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흙을 전달해서 마지막에는 땅 위에 나 있는 구멍으로 흙을 내보냅니다. 방울쥐는 흙이 나오는 구멍을 찾아다닙니다. 스핑크들이 땅굴을 파고 있는 곳이라면 먹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방울쥐를 찾아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날개를 펼치면 1m가 넘는 거대한 박쥐입니다. 드라큘라 박쥐죠. 정신없이 구멍을 뒤지고 있는 방울쥐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큘라 박쥐가 노리는 건 방울쥐가 아니라 스핑크입니다. 방울쥐가 파고 있는 구멍에는 스핑크가 있기 때문에 방울쥐를 주시하는 거죠. 미래 사막에서는 드라큘라 박쥐가 지금의 맹금류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에는 사막을 날아다니며 작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시체를 먹어치웁니다. 저녁이면 보금자리인 동굴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죠.
모든 드라큘라 박쥐가 추운 사막에 나가 먹이를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핑크처럼 이 거대한 박쥐들에게도 먹이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죠. 지금도 일부 박쥐들에게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어두운 밤, 흡혈박쥐들이 따뜻한 피가 흐르는 먹이를 찾아 동굴을 나섭니다. 적당한 사냥감을 찾은 흡혈박쥐는 배불리 피를 빨아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을 것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죠.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린 채 동굴을 돌아와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많이 먹은 동료가 먹은 걸 나눠주니까요. 주로 가족들끼리 나눠 먹지만 친한 이웃들끼리도 나눠 먹습니다. 이들의 사회는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먹이를 나눠준 박쥐는 다음에 자기가 배고플 때 이웃들이 먹이를 나눠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흡혈 박쥐들이 그러는 것처럼 드라큘라 박쥐도 먹이를 서로 나눠 먹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커다란 시체를 발견한 드라큘라 박쥐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먹은 다음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굶은 동료가 있으면 자기가 먹은 걸 나눠주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가 사냥을 못했을 땐 또 다른 동료가 죽어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박쥐들은 사냥에 성공하든 못하든 항상 먹을 게 있으니까 배를 골치는 않죠. 500만 년 뒤의 지구에서 드라큘라 박쥐들은 단순한 사회 체제 덕에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스핑크들의 사회는 훨씬 더 복합적이죠. 보름달이 뜬 여름 날밤, 수컷 스핑크들이 땅굴 속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컷들은 커다란 무리를 이루어 자기들의 자태를 뽐냅니다. 새로운 여왕 스핑크도 역시 땅 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왕 스핑크는 자신의 무리를 놔두고 다른 무리의 수컷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제 여왕은 상당히 먼 거리의 여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해가 뜨면 드라큘라 박쥐들도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와야 하죠. 아쉽게 놓쳤군요. 하지만 새끼 방울쥐는 드라큘라 박쥐가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입니다. 새끼들의 등 비늘은 아직 드라큘라 박쥐의 공격을 이겨낼 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드라큘라 박쥐는 어른 방울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드라큘라 박쥐의 가죽 같은 날개는 연약해서 방울쥐의 비늘에 찔리면 찢어지기 때문이죠. 얼음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렸고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물들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털복숭이쥐 무리들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눈족제비들도 털복숭이쥐의 뒤를 쫓아갈 겁니다. 눈족제비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털복숭이쥐 사냥하는 법은 모릅니다. 이제 곧 어미가 혹독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쳐 주겠죠.
이런 추위는 앞으로 몇천 년간 더 지속될 겁니다. 추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빙하는 점점 더 밀려와서 온 세상은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얼음 아래 묻혀있던 땅이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낼 것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찾아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고 지구상의 생물들은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